네, 배국의 시사 1번지 첫 번째로 1번지 똑똑입니다. 정기남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아니요. 장성철 교수 아니요가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좀 이따 듣기로 하고 네. 먼저 이 코너를 잠깐 소개할게요. 두 분은 처음이라서 1번지 똑똑이라고 지었는데 네. 왜 이렇게 지었냐면 네. 똑똑한 두 분 모시고 예. 토크를 하는데 네. 그걸 똑똑이라고 그랬어요. 이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의가 있거나 네.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상대방 얘기할 때 똑똑.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똑똑. 또 입으로 똑똑하시면 네. 제가 기회를 드리겠다. 네. 녹화하시라는 겁니다. 네.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솔직히 정기란 선배님이야 예. 정치권과 여의도에서 가장 유능한 참모시고 예. 똑똑하신데 저는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저까지 똑똑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예. 정기란 선배님에 대한 좀 불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불충. 듭니다. 제가 졌습니다. 장성철 소장의 그 실력과 이제 겸손까지 갖추었으니 해볼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전에는 장성철 교수 상당히 높게 평가했는데 이번에 그 예측 빗나간 걸 보고 약간 평가를 좀 달리하고 있긴 합니다. 저도 참 만감이 교차하고 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예. 당심에서 그렇게 23%까지 차이 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평가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당심에서 많이 차이 나봤자 10% 안으로 차이 날 거다.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차이 나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꺾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제가 당심을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심이 23% 차이 났잖아요. 정기람 실장. 어떻게 산술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덜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갔던 국민의힘 의원하고 네. 홍준표 후보 쪽에 있는 의원들 비율로 따져보면 98대 2 정도 되지 않나요? 그걸로 보면 네. 23%는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대략 조직을 많이 동원을 해서 그 조직표에서 많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왜 홍준표 후보한테는 그렇게 의원들이 안 간 거예요? 글쎄요, 뭐 과거에 당대표 하시고 경남지사 할 때 좀 여러 가지로 덕을 베풀지 못하셨나? 아니면은 내 사람을 안 챙겼나? 그러니까 내 사람 공천도 주고 막 그렇게 챙겨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걸 구태라고 비판을 그렇죠. 했는데 사실 뭐 한다고 우르르 가는 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정치를 오래 했으면은 그 좀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 어떤 그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 결국은 사람 뭐 이런 걸로 좀 이게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게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가 좀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통상적인 선거였다면 아마 홍준표 후보가 저는 따라잡을 수 있었다. 소위 민심이 당심을 소위 이제 이른바 이렇게 어떤 소화해내는 뭐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겠나 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분노와 응징 네, 투표, 맞습니다. 뭐 여야 공의 할 것 없이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강한 반문재인으로 대표되는 그 윤석열 맞아요. 후보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로 막판에 보수 유권자들이 물론 홍준표가 상당 부분 홍준표 후보가 따라잡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실제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동하면서 그 격차가 유지된 건 아닌지 뭐 그런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뼈아픈 게 여의도 선거판에 내려오는 두 가지의 가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당심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설이 있는데 이번에 다 깨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어떠한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 좀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설이 그동안 유효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깨졌다면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당심이 너무 기울어지면 그것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바람도 바람 나름이다. 조금 미풍이었다. 네. 이준석처럼 그렇게 태풍급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게요. 지금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지난번 이준석 대표 때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 때도 그렇고 정말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여의도 정치의 방정식이 다 이렇게 무색해지는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이나 항상 머릿속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후보냐, 가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냐,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냥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경쟁력 조사를 해보면 항상 좀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이게 좀 더 정치학적 용어로 본다면 반정치주의의 심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정치주의 같아요. 심화. 예, 이게 두 사람 모두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의도 정치와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후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실 정치에 대한 개혁의 열망 이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지금 현재 정치판을 좀 싹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요. 홍준표와 윤석열 후보를 놓고 상당히 고민하면서도 홍준표 후보는 기성 정치인, 윤석열 후보는 새로운 상품으로 또 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반정치주의가 좀 심화되면서 이제는 정말 여의도 정치를 좀 뭔가 한번 극복해봐라라고 하는 좀 그런 에너지도 있다. 근데 왜 그러면 하필 이재명, 윤석열이냐라고 했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이 분노주의 정치가 지금 팽배한 것이 기인한 바가 크다. 그걸 뭐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요. 퓨리 크라시란 말도 쓰더라고요. 분노, 성남 플러스 크라시라고 하는 게 뭐 정치 통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정치 얘기하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트럼피즘이 이제 우리나라도 왔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그야말로 좀 분노를 맞아요. 바탕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러스트벨트 근로자들의. 그리고 트럼프도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됐는데 이번에 보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워낙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트럼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둘 다 마음속에 트럼프도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하고 대통령 됐잖아. 우리라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 프리 정치의 대변자들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권 교체해야 돼. 문재인 정권 너무 싫어. 이 한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야? 우리 정말 보수 우파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괴멸 상태까지 갔어.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정권만 교체해주면 돼. 그게 누구야? 그게 윤석열 후보였던 것 같고요. 고마움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야당이 작년부터 질의멸렬할 때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장관과 싸우면서 야당을 대변해줬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다음번 대통령은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보수파 쪽에서는 후보도 내지 못하고 대선을 전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한 고마움과 경쟁력이 이번에 당선된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선거가 정권 교체냐 아니냐 오로지 이거 하나만 갖고 싸우는 것은 좀 불행하지 않습니까? 불행하죠. 그런 선거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미래 비전과 정책을 놓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불행한 거죠. 실제로 좀 전에 장성철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또 정말 저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맞아요. 윤석열 네. 전 총장을 소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반 문재인의 대표성으로 이것을 또 정치적 어떤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어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적폐 세력인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뺏길 수는 없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기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재명 지사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형수 욕설 파문이나 또는 뭐 여배우 스캔들 이런 거 다 눈 감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과거 또는 현실에 꽉 붙잡혀 있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결국은 이번 다음 대선에서도 과연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분노의 정치를 만든 문재인 정부 책임은 몇 %나 될까요?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진영 논리가 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저쪽 진영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틀려,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솔직히 조국 전 장관이 뭐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성적 증명서 뭐 위조하고 뭐 이런 것들 상장 위조하고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같은 진영에 있더라도 아 그래 애들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 뭐 증명서를 위조하는 건 잘못됐지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데 그쪽 진영에 계신 분들은 그걸 되게 옹호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것 때문에 야 저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저 문재인 정권 타도해야지. 절대로 정권을 연장해줘서는 안 돼라는 쪽이 보수파 쪽 진영에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90%는 좀 과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후반에서 40%까지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한 60%. 6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어떤 그 국정운영 방식, 그다음에 또 이른바 이 편가르기, 또 내노남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염증을 내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충분히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의 후보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면서 이제 대선 구도가 모두 짜여졌는데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대선 구도 변수를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어떻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 앞에 놓여 있는 과제 그리고 대선 구도 어떻게 흘러갈 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됐을 때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초반에 윤석열 X파일 공개하면서 네. 윤석열 후보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방어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저 스스로 좀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고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 평론가인데 제가 원치 않는 후보가 됐어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잘했다라는 발언했을 때와 개사과 사진을 올렸을 때 저는 가차없이 비판했거든요. 야 저런 분이 가치와 철학이 과연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까지 해왔는데 이제 보수 우파의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정권 교체를 하는 원하는 입장에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실수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했더라도 옹호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제가 그러한 일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참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을 좀 느끼는 부분인데 좋아요. 많은 저한테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야 그래도 정권 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 뭐 윤석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정권 교체 위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해주고 비판하는 거 좀 방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지금까지 제가 가져왔던 입장을 갑자기 180도 그래요.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같이 앉을래요? 네? 그러면 혹시 장성철 교수는 지금도 그 엑스파일에 나타났던 얘기들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사실들을 이제 정권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이 아니냐는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책임보다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을까? 그것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역량이라고 보여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네거티브 선거가 되면은요.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정책 이런 것들은 대선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밝히지 못하고 이혹에 해명하고 저혹도 해명하고 해명하다 날샐 수도 있다. 장성철 교수 얘기를 들으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진남 실장 네.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둘 다
경선 과정에서 가장 도덕성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던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나중에 지지하는데 망설였던 것도 네. 과연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 홍준표 후보도 내 역할은 여기까지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대위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는 것도 마음속에 나는 너 도덕성 제대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도덕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두 후보 모두 소위 검찰 수사에 의해서 그 대선 후보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어떤 리스크들이 두 후보에게 다 있다 보니까 여야 모두 사이 흔쾌히 좀 전에 장성철 소장의 고민처럼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후보가 결정됐으니 다시 전체가 다 흩어져서 헤쳐 모여 해서 대우를 정비하고 선대위가 원팀 선대위가 구성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화학적 결합의 방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더 정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정권 교체의 열망을 통해서 비록 당의 후보가 됐지만 또 반문재인 대표성으로 비록 후보가 됐지만 과연 이 검증 리스크라든지 검찰 수사 문제라든지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수권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 과연 지금까지 문제되어 왔던 2040 세대의 어떤 낮은 지지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중도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만이 좀 전에 얘기했던 장성주 소장처럼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그 집권의 어떤 그 의미라든가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수당 정부와 뭐가 다른가 정말 뭔가 윤석열 정부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만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맞아요. 걸로 보는 겁니다. 맞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야 후보 다 지금 비호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많이 높죠.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후보도 예. 또 그분도 비호감도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제일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비호감도가 누가 적으냐라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대장동 이슈 때문에 콧이 지금 뭐 검찰이든지 경찰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 후보가 다 검찰 리스크, 사법 리스크 이것이 커 보여서 이런 데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 네. 이런 분위기가 많고 뭐 놈놈놈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틈새를 노리고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실망한 사람들이 대안으로 안철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오늘 발표된 뭐 YTN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뭐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층들의 어떤 지지를 가져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대략 5% 내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한번 쭉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국민들 정서와 맞닿아 있느냐,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국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느냐 하는 건데 이번에 그 표현은 상당히 산뜻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대선은 음주운전 대 초보운전의 대결이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또 그리고 안철수 주변에 뭐 또 새로운 참모들이 붙으면서 그런 메시지들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를테면 이제 대선 유권자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자, 원래는 최선의 후보, 차선 후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좀 전에 말씀했었던 것처럼 이번 대선은요 어쩔 수 없이 이미 나와 있는 상품 자체를 보고 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마음보다는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른바 차악의 후보를 뽑게 될 거예요. 안 된다 선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그 대선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그 범주에 아직 들어가 있지 못하다. 그 안철수 이유는 후보가 뭐냐? 안철수 후보가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직도 국민적 명분이 좀 부족해 이제 보인다. 뭐 초반이니까 봐야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완주한다면 대선 구도의 변수는 되겠죠. 그런 변수를 지금 작게 하려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길을 확 꺾어서
저분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정권 교체론이 워낙 높으니 그냥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데 변수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냥 기싸움을 통해서 초반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략 정권 교체론이 55% 내외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출마는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근데 될까요? 두 자리 숫자가 나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두 자리 숫자보다도요 한 자리 숫자만 나와도 변수는 될 수 있다. 뭐 이를테면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요, 지난 그 97년 DJ 정권 교체부터 시작해서 1%에서 3% 이내입니다. 이번 대선도 양강 구도가 어떤 최대한 동원되면서 접전 양상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5% 두 번만 두드리세요. 변수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 또한 굉장히 그 유력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과거 DJ가 5% JP를 끌어안았듯이 DJP 연합을 만들어냈듯이 그런 정도의 발상까지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예, 똑똑. 정일환 선배님 저 말씀과 분석이 정말 정확히 맞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대략 20% 내외 앞서더라고요. 이렇게 구도 자체가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으면 안철수 후보가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구도를 지나치게 구도에 안주하면 저는 마지막 가면 갈수록 그게 옳으신 저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진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오늘 혹시 판단인 거죠. 조선일보 유근일 칼럼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보니까 유근일 칼럼 보니까 아주 정권 교체가 안 될까봐 안절부절하는 그런 칼럼이던데 안철수 책임 총리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만큼 이 보수 논객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묻어져 있던데요. 그리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칼럼이었었는데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를테면 이번 대선은 양당 간에 소위 이른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바둑으로 치면 눈 터지는 개가 싸움이 될 거다. 그렇다 보면 안철수든 소위 원팀이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거다. 이런 좀 우려를 좀 반영한 칼럼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김종인 두 분 있어가지고 안철수 대표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분 생각은 뭐냐면 저분은 정치를 해서 안 될 뿐, 평론가도 못하는 분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안 하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올 것 같죠? 김종인 위원장 올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벌써 선대위를 칼질할 생각까지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후보 선대위 구성부터 소위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후보 이 3자 간에 소위 어떤 그 소위 리더십을 발휘해내느냐 이것도 어떤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 같다 생각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해주기를 바라기는 바라고 또 한쪽에서는 안철수 대표 다른 데 안 갔으면 하고 이게 양립하는데 어떻게 그걸 깰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준석 후보의 비단 주머니가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때 아마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영선의 후보에다 정치력도 취약하고 이준석 대표도 뭐 여러 가지 2024대 지지를 얻고 있지만 또 이런 정치력이랄까 고도의 정치에 있어서 또 어쨌든 좀 많은 경험이 빈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10초. 네, 김종인 위원장 오셔가지고 꼭 정권 교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입니까? 워낙 이제 뭐 탁월한 경륜 갖고 계시니까요. 안정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운계 시사 1번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정기남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